자, 여러분 이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프라임버퍼학원에서 언어 논리를 담당하고 있는 박은경입니다. 오늘 특강 와주셔서 일단 너무 감사하고, 오늘은 사실 뭐 이렇게 막 대단한 거를 배우긴 하겠지만, 네, 조금 마음을 편하게 가지면서 그간 내가 어떻게 언어를 접근해 왔는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점수를 받기 위해서 어떤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지, 이러한 계획적인 부분들, 그리고 방향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잘 여러분들께 정리하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그냥 바로 얘기하기 전에 여기 온 친구들 몇 명한테 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저 원래 질문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좀 쑥스러워하지 말고 그냥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만 먼저 여쭐게요. 네, 남학생분. 언어에서 뭐가 제일 고민이에요? 응. 응? 아, 글을 읽는데 조금 오래 읽는 것 같다. 속도가 잘 안 난다. 오케이. 또 뒤에 있는 친구는? 어. 아, 그러니까 문제풀이를 할 때 나는 그 선택지가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어, 근데, 틀려서, 나의 확신과 다르게 정답 선택지가 있다. 그랬을 때 이제 당황하신다는 것이죠? 헉, 그럴 수도 있겠다. 나는 엄청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좋아요. 또, 이쪽에. 맞아. 지문을 읽고 선택지를 풀려고 하는데 계속 선택지 판단을 위해서 지문과 선지를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다. 네, 뒤에 있는 남학생분은 글에 대한 확신이 없다. 읽히기는 하는데 내가 제대로 읽었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나는 잘 읽었는데 선택지에서 갑자기 디테일한 부분들을 물었을 때 내가 과연 잘 읽은 건지 확신이 안 든다는 얘기죠. 좋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지만 원인은 하나예요. 제가 느낀 거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다양한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저는 해마다 받는 질문인데 일단 몇 가지만 볼게요. 언어 논리 오르는 과목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정말 오를까요? 오르죠? 네, 오릅니다. 네. 많은 친구들이 증명을 했으니까 이거는 언어 논리라는 과목은 공부를 해서 올릴 수 있는 과목인 건 확실해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난이도가 어때요? 조금 쉬워져서 언어 논리 다들 쉽다 이러잖아요. 근데 점수가 잘 안 나오는 우리들은 마음이 아픕니다. 남들은 되게 쉽다는데 사실 내 점수는 그렇지 않거든요. 남들은 막 너 언어 오늘 너무 쉬웠잖아. 언어 공부할 필요가 없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근데 사실 뒤에서 많이들 공부하고 있고 그걸 위해서 차곡차곡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어 논리는 공부를 하게 되면 반드시 오르는 그런 과목입니다. 하지만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방향성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을 항상 하고 기출 이미 너무 여러 번 봤는데 또 봐야 되나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고요. 선생님 독서하면 될까요? 아니면 매삼비 풀으면 될까요? 이런 질문들도 너무 많이 받아요. 해마다 반복돼서 수능이 도움될까요? 하는데 일단 제가 여기에서는 우리가 아직 방향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독서를 하고 무조건 수능 기출을 푸는 거는 도움이 안 된다. 라고 지금은 결론 지어서 말씀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결국에 공부하는 거는 수능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독서에 해당되는 배경 지식이 아니라 피셋이라는 출제자가 항상 매년 일정하게 찍어내는 그 형식적인 틀을 갖춘 지문들을 독해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선택지의 원리에 맞게 지문을 읽어내는 거거든요. 즉 수험 독해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독서만 하게 되면 물론 글을 읽는 데는 조금 편해질 수 있지만 그게 언어 논리의 점수와 완전히 직결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독서도 도움이 되고 수능 기출도 도움이 되고 심지어 리트도 도움이 돼서 제가 나중에는 여러분들한테 타기출 보세요라고 어느 시점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처음부터 타기출을 보면 안 돼요. 아직은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기출, 즉 아까 기출을 이미 봤다고 했는데
좀 오늘 좀 그런 얘기 많이 할 거예요. 좀 뼈 때리는 얘기 많이 할 거예요. 미안하지만. 기출을 이미 봤는데 성적이 안 나왔다. 뭐겠어요? 제대로 안 본 거겠죠. 그리고 기출 이미 봤어요. 저만큼 봤어요? 아니겠죠. 그러면 더 봐야 되겠죠. 그래서 기출을 이미 봤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봤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수험 독해 틀을 오늘 배울 거예요. 그럼 그거를 배운 다음에 집에서 다시 한번 기출을 보면 내가 아까 풀었던 이 지문이 이런 포인트가 있었어? 나 맨날 한 10번 풀었던 것 같은데 이런 단어가 있었어? 이렇게 새롭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출을 여러 번 봤겠지만 만약에 내가 그거에 비해서 내가 원한 점수가 안 나왔다면 기출 여태까지 본 거 사실 안타깝게도 제대로 안 봤다. 헛봤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출을 많이 봤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 제일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건 가장 최근 기출. 가장 최근 거. 오늘도 가장 최근 기출 가지고 왔는데 기출의 그 흐름이 막 바뀌지는 않아요. 크게 바뀌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최근 흐름이 가장 중요하고 그거를 장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최근 기출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는 항상 필요하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도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막 기출을 아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출을 나중에 보려고요.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아낄 게 따로 있지 무슨 기출을 따로 그걸 아끼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가장 공부 방향을 설정하는데 제일 좋은 텍스트인데 기출을 아껴놨다가 나중에 한번 풀어보려고요. 나중에 풀어보실 거는 모의고사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기출을 아껴놓는다라는 이상한 생각은 절대 하지 말고 최근 기출을 장악해라. 라는 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더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독서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독서를 해야 되는 방법들도 있고요. 그리고 수능이라든지 리트라든지 타기출도 해야 할 타이밍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언어는 자료나 상황에 비해서 조금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있는 게 출발점이 다 달라요. 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 능력의 편차가 굉장히 커요. 사실 그거를 받아들이고 출발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5급이든 7급이든 이런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공부를 그간 성실하게 해오신 분들이다 보니까 내가 언어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 친구들은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친구들은 공부를 안 해. 그래서 사실 언어 강의 듣는다고 하면 그것도 부끄러워. 그래서 언어 강의를 왜 들어? 뭐 이런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누군가는 언어 강의가 듣는 그 효용이 있냐? 라고 얘기를 하고 사실 언어는 그냥 기출 풀고 모의고사 풀고 들어가면 돼 라고 내 주변에서는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정작 나는 아닌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오늘 좀 해볼 텐데 자, 왜 도대체 문제일까라고 했더니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편차가 크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필센스를 위한 독해력이다라고 하면 일단 두 가지를 구분해서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어떤 게 부족한지를 생각해야지 그거에 맞는 공부 방법을 여러분들께서 찾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기초 독해력이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강의한 지가 꽤 됐어요. 신림동에서 10년 넘게, 이제 15년 강의를 했는데 처음에는 이거 중심으로만 강의를 했었어요. 처음에. 왜 그랬냐면 여러분들이 이게 다 갖추어졌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수험 독해력만 강의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제 특강 중에 백문 특강이 되게 유명했었는데 정규 강의를 수강하진 않고 왜냐면 언어가 잘하니까 언어를 잘하는 친구들이었어요. 이 기초 독해력이 높은 친구들. 그래서 평소에 언어 강의를 안 들어도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이 그냥 특강을 놀러 온 거예요. 그래서 무료 특강 듣고 두 번, 세 번 백문 강의들을 들으니까 제가 이거에 대한 팁을 알려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원래 언어 능력이 좋은데 이것까지 배우니까 평소에 제 수강생이 아니었던 친구들이 수직 상승을 해버리는 거예요. 편차가 더 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이거 하고 더해져야 되는데
우리 수강생들 중에서는 이게 부족한 친구들이 많았는데 이것만 하니까 이게 이미 갖춰져 있는 친구들이랑 싸웠을 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제가 얄미운 거예요. 뭐야. 우리 수강생들이 더 잘해야 되는데 어디서 특강만 딱 듣고 여기 오히려 내 수강생들 내가 더 끌고 가야 되는 내 친구들보다 확 점핑하네? 어떡하지? 이제 이 고민 때문에 다시 하나하나 다시 커리큘럼을 짜고 고민을 한 결과 언어가 부족해서 나를 찾아와주는 친구들은 여기서부터 문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게 부족하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다 기분 나빠해요. 왜냐하면 다들 여러분들께서 이제 대학을 다니고 또 여쭤보면 좋은 학교에 다니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 수강생 중에 그 친구는 항상 남학생이었는데 지금 이미 5급 합격하신 남학생인데 학생이 아니죠 이제는. 그 친구가 항상 자기 사례를 얘기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 친구는 이제 S대학교를 다니고 경제학과를 나와서 수능도 항상 1등급을 받았대요. 그래서 국어 공부를 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자꾸 언어 논리 성적이 잘 안 나오니까 2차 시험 못 봤던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저를 찾아와서 다시 공부를 해서 이것도 올리고 이것도 올려서 이제 합격을 한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냐면 내 대학교가 나의 언어 능력을 증명해 준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의 대학교 같은 과의 친구들 안에서도 언어 능력의 차이가 굉장히 편차가 커요. 예를 들면 이런 케이스에 여러분들이 속하신지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수시로 갔다. 수시로 대학을 간 경우. 수시로 대학을 가게 되면 수능 공부를 안 하거든요. 그럼 수능 공부를 안 한다는 건 뭘 뜻하냐면 수능으로 치열하게 정시에 간 친구들에 비해서 공부 텍스트 양이 적어요. 누적이 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글을 읽는 훈련이 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는 외국에서 수학한 경험이 있는 경우. 중학교든 초등학교든 어릴 때 갔다 왔을수록 조금 더 문제가 더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중요한 지식 체계를 모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학습한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 이 부분들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세 번째, 나는 언어가 그냥 무난무난해서 한 번도 진지하게 국어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의 공부 방법론 자체를 모르고 독서를 해본 적도 없고 텍스트 자체를 평소에 읽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여기 부분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또 이런 얘기는 조금 웃기지만 여태까지 제가 봤던 학생들 중에 전공상 이런 친구들이 언어에 문제를 많이 가집니다. 법학과. 두 번째, 중국어. 그 다음 세 번째, 행정학과. 학과마다 차이가 있거든요. 그 언어의 고질병이 생기는 이유는 달리 있지만 법학과 같은 경우에는 문장을 접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학부 때 미시적 접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포인트가 가는 그 방점이 출제자가 원하는 방향이랑 달라요. 그래서 법학과 친구들은 문장들을 읽는 것부터 교정을 해야 돼요. 중국어나 영어 전공자들은 중국어와 영어의 문장에서 힘을 줘야 하는 위치가 국어의 텍스트의 한글 문장에 힘을 방점을 줘야 되는 위치랑 달라요. 그래서 중국어나 영어를 써서 지식을 습득한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 문장 독해에서부터 무너져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근데 사실 중국어뿐만 아니라 영어랑 중국어 중에 중국어가 제일 심하고요. 그 다음에 영어고 다른 언어들도 있을 수 있죠. 자, 그다음 행정학과는 왜 그러냐면 그냥 그렇더라고요. 큰 문제는 없는데 깊이 있는 텍스트를 안 읽어봐서 그래요. 그 행정학과에서 배우는 그런 학문의 깊이를 논하는 건 아니고 다루는 텍스트들의 깊이가
이해를 더 요구하고 더 사고를 요구하는 그런 텍스트를 접한 경험들이 적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는 구조적 독해나 아니면 크게 읽는 것들을 할 수는 있지만 미시적인 독해는 부족한 편이에요. 그래서 각각 그런 전공 때문에라도 여러분들의 언어 능력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이것만 생각하면 강의를 듣고 그리고 또 어떤 스킬 배우고 그다음에 모의고사를 보고 해서 어느 정도 채울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과 기초 독해력에 대한 나 스스로에 대한 중요도를 인식하지 못하면 암만 해도 탄탄한 독해력을 쌓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선생님 저 공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그래서 모의고사 또 좀 점수 좀 잘 나왔는데요. 실전에선 무너져요. 긴장을 하면 무너져요. 왜 무너질까요? 당연한 얘기지만 탄탄한 기초 체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나를 기초적인 체력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오신 여러분들이 시기적으로는 굉장히 잘 선택하신 거예요. 지금부터 이와 같은 탄탄한 독해력을 쌓는다고 한다면 충분한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긴장을 하든 배가 아프든 무슨 상황이든 갑자기 전날에 남자친구한테 차이든 무슨 상황이 있더라도 시험 당일날 나는 그냥 대충 읽고 대충 문제를 풀어도 어느 정도 선까지는 나와야 돼요. 근데 내가 그 어느 정도 선까지를 만들 수 있는 거는 기초 독해력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기초 독해력에 대한 그러한 중요성을 조금만 더 오늘도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물론 기초 독해력, 수험 독해력 모두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대부분의 친구들한테 필요한 건 기초 독해력이었고 그리고 또 기초 독해력이 해결이 되면 저절로 이거는 금방 해결돼요. 오히려. 왜냐? 그냥 그 지문을 읽고 생각하는 힘 자체가 단단해졌으니까 어떤 나에게 요소가 와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문을 읽고 선택지로 가서 또 왔다 갔다 하는 건 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의 하나가 메모라이징 능력이에요. 내가 순간적으로 글을 읽고 중요한 정보를 머릿속에 넣고 순간 암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능력이 나한테는 부족하니까 다른 친구들은 그냥 빨리 읽어도 중요한 정보들을 단기 기억 장소에다가 잘 넣어요. 근데 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지를 보고 지문으로 올라가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근데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힘도 들지만 그 동안에 내가 그 방금 전에 읽었던 그 지문의 정보들이 흐트러지거든요. 그럼 선택지 판단할 때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기초 독해력 안에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한번 살펴보시고 그렇다면 나는 어떤 것들을 채워야 되느냐에 대해서 잘 포인트를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기초 독해력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문장 독해입니다. 저는 사실 이 문장 독해를 너무 많이 강조를 드려요. 선생님, 한국어인데 저 한국 사람이고 매일 한국어 말하는데 무슨 문장 독해가 문제가 있나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따가 한번 텍스트를 보면서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런 경우 있죠?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 단락에서 어떤 A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다른 친구한테 핵심을 물어보니까 B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주장하냐면 선생님, 이 의미는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 저렇게 읽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저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배웠던 것 같은데요? 절대 아니에요. 네, 핵심은 하나로 수렴됩니다. 제가 기초 입문 강의, 프리스텝 강의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필셋이라는 과목을 많이 이해해야 된다고 봐요. 무슨 얘기냐면 합격생들 그리고 그 사부관들, 그러니까 그 필셋을 통해서 선발된 사람들은 어떤 업무 처리를 할 때 합의의 과정이 굉장히 빠르다고 해요. 그럼 왜 그럴까요? 사고하는 메커니즘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합의가 빠를 수밖에 없죠. 그리고 효율적으로 토론하고 논의하고 업무 처리를 하게 되죠. 필셋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국어 능력이 아니라 업무 능력이거든요. 결국에는 업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언어 능력일 뿐이고
궁극적으로 그들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 직무 능력이에요. 그러면 나 혼자 특별한 생각을 하는 것, 그거는 그들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합의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쉽게 납득할 수 있고 모두 다 한 곳으로 수렴할 수 있는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뽑는 거거든요. 근데 나 혼자서 지문을 읽고 특별한 이야기를 하고 특별한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될 수도 있고 학자처럼 얘기한다면 그거는 공직엔 맞지 않고요. 연구를 하셔야죠. 그러니까 내가 사고하는 그것은 정답이 있고 답이 있고 그리고 출제자가 요구하는 그 정답을 향해 가는 독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거의 시작이 문장 독해인데, 왜냐면 문장 독해라는 건 문법에 기반한 거기 때문에 문법에 맞게 문장을 읽으면 중요한 거는 항상 동일한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나 혼자서 이상하게 방점을 찍어서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저게 중요할 것 같은데 라고 했을 때는 그럼 글을 읽을 때마다 무게중심 맨날 바뀔 거 아니에요. 기출을 읽었는데 그런 경험 하신 적 있을 거예요. 오늘 읽었을 땐 이 의미가 보이고 오늘 읽었을 땐 저게 보이고. 근데 저는 일정한 틀을 가지고 문법에 기반해서 읽으니까 언제 읽어도 그 단락과 그 문장의 핵심은 동일하게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답이 있구나. 문장에도 그렇고 문단에도 그렇고 결국에는 문법에 기반하여서 정답이 있는 독해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거 말고 문장을 정확하게 독해하고 출제자가 강조하는 내용들을 쫓아가면 정답이 있는 독해를 할 수가 있구나. 그러면 매번 동일한 값을 낼 수가 있구나. 기출을 봤을 때 매번 동일한 값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읽을 때마다 다른 값이 나온다? 그럼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출제자를 중심으로 읽는 게 아니라 독서, 나를 중심으로 읽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문장 독해, 문단 독해, 지문 독해 모두 다 결국에는 답을 향해서 합의를 할 수 있는 한 곳을 향해 가는 그러한 기초 체력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모라이징 능력. 내가 글을 아무리 읽어도 잔상이 안 남아. 의미 처리가 안 돼서 그렇거든요. 이것도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메모라이징이 안 되는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어요. 핵심 파악을 일단 못해서 파악이 안 되니까 머릿속에 의미가 안 남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핵심들이 너무 많아서 단락별로 그 정보들이 매끄럽게 연결이 안 돼서 완벽한 처리가 안 된 거예요. 그냥 눈으로만 읽은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게 독해를 할 때는 여러분들 눈, 뇌, 손 여러분들 보통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 뭐랑 해요? 눈이랑 손으로만 해요. 그래서 눈으로만 읽고 머리는 이 눈의 속도를 못 쫓아가고 이 뇌가 안 되니까 손으로 필기를 하거나 밑줄을 치면서 하려고 애를 쓰죠. 근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뇌예요, 이게. 내 머리가 의미 처리를 해줘야 돼요. 의미 처리를 해줘야 머릿속에 남을 거 아니에요. 근데 눈으로만 읽고 글자가 이런 게 있다는 건 아는데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인지 뇌로 의미 처리를 안 하는 거예요. 왜? 마음이 조급해서 자꾸 속도만 생각해서.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잘 못하는 친구들일수록 선생님 전 속도가 안 나요. 문제가 뭐예요? 라고 질문했을 때 속도가 잘 안 나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근본적으로 속도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잘 못 읽는 거예요. 제대로 못 읽으니까 속도가 안 나는 겁니다. 근데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그래서 이 뇌가 빠르게 돌아가게끔 해야 돼요. 빨리 읽으려고 하지 말고요. 머리를 빨리 돌리려고 해야 돼요. 뇌가 빨리 돌아가게. 그게 조금 어려운 말이냐면 의미 처리를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뇌가 갈 수 있도록 훈련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근데 훈련이 된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뇌과학자들도 그렇고 관련된 논문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눈과 뇌 그리고 손, 저는 손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사실.
이 두 가지가 일치하는 독해를 해줘야지만 나중에 속도도 늘고 그 다음에 정확도도 늘어요. 그래서 나는 맨날 눈만 가는 게 아닌가? 사실은 얘만 자극해서 3번만 더 생각을 해주면 생각하는 독해를 하게 되면 그렇게 큰 문제 없이 지문을 읽을 수가 있는데 이거를 안 해주니까 독해력이 나아질 리가 없죠. 그렇죠? 그 다음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해력. 정말 나는 이해력이 괜찮은가? 저는 이제 클리닉을 하도 많이 하고 여러분들이 1대1로 많이 뵈니까요. 또 지금 얼마 뒤면 7급 시험도 있고 또 리트 시험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 다양한 친구들을 1대1로 클리닉을 하다 보면 결국에 마지막에 승부를 보는 건 이거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이해력, 몰입도, 집중력.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물론 제가 이거를 어떻게 막 훈련시켜 드려야 되나라는 거에 대한 확실한 방법은 없지만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요새 이제 러닝을 시작했다고 합시다. 혹시 러닝 하시는 분? 좋아요. 몇 킬로 뛰어요? 10킬로? 와, 대단하다. 처음부터 10킬로 안 뛰었죠? 처음에는 몇 킬로씩 뛰었어요? 3킬로, 5킬로. 그렇죠. 맨 처음에는 3킬로 하다가 5킬로 하다가 10킬로 하다가. 자, 우리의 목표가 10이라고 합시다. 러닝을 할 때. 근데 제가 처음에 3을 뛰는데도 죽겠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어떻게 10을 뛰지? 3을 뛰어도 이렇게 힘든데 도대체 10km는 어떻게 뛰는 거야? 근데 딱 보니까 유튜브에 어떤 영상을 딱 보고서 제가 띵했어요.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 정말 러닝의 전문가한테 저는 선생님 매일 5km를 뛰는데 왜 5km를 뛰는 것이 매번 반복되는데도 불구하고 힘들죠? 아니 제가 이 5km를 10번 뛰고 20번 뛰면 5km 뛰는 게 안 힘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10km가 될 텐데 왜 계속 저는 5km가 힘들까요?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0km를 뛰세요. 그럼 5km는 안 힘들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네. 듣기로는 굉장히 기분 나쁘지만 근데 진짜 10km 뛰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10km를 뛰면 3km, 5km가 안 힘들어요. 네. 이게 저는 항상 독해력을 이야기할 때 체력, 어쨌든 쌓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 운동이랑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조금만 생각하시면 우리가 그 시험의 난이도가 쉬워졌다고 보니까 오히려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들 너무 얕게 해요. 공부를 하는 게. 그럼 사실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10km를 향해 가야 돼요. 그러면 3km짜리, 5km짜리 공부를 하면 절대 10km를 갈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버해서 나가야 돼요. 여기까지. 10km 이상으로 공부를 해줘야 돼요. 그럼 예를 들면 텍스트는 어느 수준까지? 지금 나오는 쉬운 수준으로 공부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수준으로 나오는 텍스트에 성적이 안정적으로 90점 이상 나오는 친구들, 95점 나오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요. 어려운 것도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이미 10km 이상을 뛰어본 친구들이에요. 어려운 텍스트도 많이 고민해보고 모의고사도 진짜 많이 풀어보고 오버해서 공부해본 친구예요. 전 그게 진짜 중요하다고 봐요, 여러분들. 근데 쉬운 난이도를 자꾸 생각을 하면 맨날 난이도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요새 시험이. 그럼 맨날 여기만 뛰어요. 여기만. 이렇게만 공부를 해요. 그러면 나는 이 과정도 힘들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걸 반복해도. 그치만 이미 여러분들의 경쟁 상대는 10km 이상 뛰어본 사람들이에요. 10km 이상 뛰어본 사람들이랑 경쟁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문의 길도 더 길고 그 다음에 나를 숨막히게 만드는 모의고사도 풀어보고 나의 한계를 시험할 수 있는 그런 지문들도 계속 보면서 10km 이상으로 자꾸 뛰어보고 그 다음에 도전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쉬운 텍스트는 별게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정말 당연한 얘기인데 그거를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공부를 하게 되면 항상 공부하는 게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일 상위에 해당되는 텍스트 있잖아요. 그게 언어 이해가 될 수도 있고 리트 시험일 수도 있고 추리 논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수능일 수도 있어요. 요새 수능 텍스트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수능 텍스트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는 어려운 지문들 무슨 얘기지? 하는 그 지문을 계속 파야지만 이해력이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친구들이 있어요? 꼭 성적이 안 나오는 친구들일수록 선생님 1, 2번에 정답률이 안 나와요. 1, 2번이 무서워요. 1, 2번 풀고 있을 때 다른 친구가 다리를 떨어요. 이거 넘기는 소리가 들려요. 다 뭐 문제일까요? 몰입과 집중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당연히 이것도 경험치예요. 다 경험치예요. 독해, 력 쌓는 거니까. 우리 운동도 마찬가지로 체력을 쌓기 위해서는 많이 해야 되는 것처럼 이것도 쌓아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초 독해력 얘기를 할 때 제일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결국에는 텍스트 총량의 법칙이 있다. 어쨌든 간에 사실 나의 출발점은 지금 여기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여기를 채워줘야 돼요. 기초 독해력을 위해서. 그래서 텍스트 자체를 채워줘야지만 그 다음에 이상 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자기가 제일 잘할걸요? 뭔가 텍스트라는 것 자체를 많이 읽지 않아 본 사람들 그런 친구들은 난 이제 텍스트를 많이 읽어야 되겠다. 이제 조금 더 채워 넣어야 되겠다. 부어 넣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해주고 그리고 내 입맛에 맞는 텍스트만 읽지 말고 내가 딱 읽을 때 숨 막히고 읽기 싫고 제발 이거 안 나왔으면 하는 텍스트 있죠. 이런 소재 제발 안 나왔으면 하는 그런 텍스트. 그런 거를 해야 올라요. 아셨죠? 그래서 나를 편안하게 만드는 텍스트 말고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텍스트를 찾아서 내 것으로 딱 소화했을 때 그때 실력이 오르는 거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 부분 꼭 생각해 주세요. 나는 열심히는 했지만 맨날 여기에서 왔다 갔다. 뭐야 리트 이 정도 수준으로는 안 나오잖아. 리트처럼은 안 나오는데 뭐. 이렇게 긴 글 안 나오는데 뭐. 그리고 또 그런 친구들이 모의고사 볼 때도 말이 제일 많아요. 모의고사 퀄리티 이런 거. 그러면서 물론 모의고사가 기출을 따라갈 수는 절대 없어요. 그건 이해하는데 모의고사 지문도 어쨌든 텍스트잖아요. 그러면 그게 좋은 퀄리티든 나쁜 퀄리티든 어쨌든 읽어낼 수 있어야 되고 잘하는 사람들은 그것도 잘 읽어내요. 그래서 피하지 말고 어느 정도는 어렵고 이상한 텍스트도 내 것으로 소화하려고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텍스트 총량의 법칙에서는 저는 하나만 더 이게 뭐 이제 여러분들이랑 직접 만날 일이 뭐 많으면 좋겠지만 이게 해마다 제가 이걸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뒤에까지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실전 모의고사도 저는 총량의 법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독해력이 약한 친구들은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모의고사 풀어도 될 단계일까요? 이런 얘기들을 해요. 선생님 저는 지금 기출도 다 분석이 안 됐는데 이거 봐도 되나요? 이러거든요. 그런 거 없어요. 부족하니까 더 해야 돼요. 어려운 텍스트. 나를 긴장하게 만들고 내가 못할 것 같은 그 상황을 자꾸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도 우리 프라임 모의고사 얼마나 훌륭합니까? 네, 훌륭한 프라임 모의고사. 근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최소한 저는 언어 30회는 봤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꼭 저의 모의고사를 홍보하는 게 아니라 제 거 아니어도 돼요. 시중에서 여러분들께서 구입할 수 있는 모든 모의고사. 이건 전 상황 판단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여러분들이 자료는 많이 하시는데 언어랑 상황은 공부를 너무 안 해요. 그리고 너무 뒤에 해요. 실전 모의고사를.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 올해 것도 괜찮고 작년 것도 괜찮고 새 거 나오는 거 기다리지 말고 요새는 아마 출판의 형태로도 굉장히 잘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의고사를 어떤 것도 좋으니까
30개는 내가 풀고 간다 올해는. 아예 양을 정해 놓으세요. 네. 그래서 아예 양을 딱 정해 놓으면 좀 편하거든요. 그리고 그 점수에 연연해서 나 몇 점 나왔어. 이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언어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출처럼 정교하게 여러분들의 실력을 진단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진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실력을 위해서 연습하기 위해서 모의고사를 본다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30개 이상의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얻게 돼요. 왜냐면 중간중간에 나 이게 부족하네? 이런 거 채워야 되겠다. 기출을 볼 때도 포인트가 달라지겠죠. 뭐야? 나 실험 괜찮았는데 실험 왜 이렇게 틀려? 실험 다시 기출 보고 기출로 보완하고. 그래서 모의고사가 30개 정도는 돼야 되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자신 있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작년에 저는 정말 작년에 저를 칭찬해요. 10명의 친구 중에 9명이 합격했거든요. 1차 시험에. 이 10명은 이제 제가 사랑하는 친구들로 구성하여 클리닉을 열심히 하여 마지막에 10명을 남겼고 그 10명 중에 9명이 합격했어요. 그럼 한 명 친구는 그럼 엄청 못했느냐? 그건 아니고 그 친구도 뭐가 문제가 있긴 했지만 어쨌든 저는 요의 숫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 친구들한테 이렇게 집중을 해서 이렇게 뭔가 뭐라 그래야 될까? 그 친구들한테 뭐 새로운 걸 알려드린 게 아니고요. 그냥 옆에서 클리닉 하면서 이런 것들을 지도한 거예요. 30개 풀어라. 양 채우세요. 다 했어요? 모의고사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거 하면 되겠네요. 그냥 조언만 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좋은 성적이 나온 거고 저한테도 굉장히 의미 있는 한 해였어요. 그러니까 100명, 1000명 수강생이 있는 것보다 저한테 소중했던 그 10명 친구 중에 대다수가 1차 성적이 좋았다는 거, 그게 저한테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 선발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학생들이 몇 명이든 저는 높은 퍼센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퍼센트대로 여러분들이 그 안에 들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만 지켜준다면.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떠한 강의에서도 채워줄 수 있는 것보단 내가 스스로 매일 의식하면서 잡아가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글을 읽고 양을 채워주고 어렵지만 10km 이상을 뛰어보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도 해보고 하는 그런 것들은 제가 계속 여러분들 쫓아다니면서 잔소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라도 다른 건 몰라도 나 양 채워볼래. 모의고사 30개나 한번 풀어볼래. 그게 되면 하나 더 풀면 되잖아요. 더 할 수 있거든요. 그 정도는 풀 수 있는 체력이 그래야 실전 가서 안 무너져요. 그것도 푸는 게 힘들고 거기에서 나오는 성적 가지고 자꾸 내가 뭔가 무너진다? 나 어떡해 왜 이렇게 많이 틀렸어? 이런다? 그럼 공부가 부족한 거예요. 네, 한 30개 정도 풀면 좀 초연해집니다. 나의 모의고사 성적에 대해서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다른 중요한 포인트가 보이고 내가 보완해야 될 포인트를 정확하게 진단해서 그거를 기출을 통해서 보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사실은 이렇게 만날 기회들이 흔치가 않기 때문에 제일 강조드리고 싶었던 게 이 파트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지금부터 텍스트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한번 풀으셨을 거예요. 거기에서 일단 여러분들이 문장 독해를 잘하고 있는지를 2번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 해요. 자, 일단 뭐 이 지문이 어려워서 선택한 건 아니고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한테 뭘 확인할 거냐면 난 과연 답이 있다고 했는데 그거에 맞게 단락별 핵심을 파악하고 문장들을 처리를 잘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볼 거예요. 기초 독해력이 나한테 어느 정도 되나를 확인을 해볼 겁니다. 자, 일단 아까 문제 푸신 친구들도 있겠지만 지금부터 어디까지만 읽을 거냐면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까지 읽을 거예요. 자, 그걸 다시 한번 읽고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첫 단락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 두 번째 단락에서도 제일 중요한 핵심, 이걸 한번 찾아보세요.
저의 강의의 특징은 여러분들한테 직접 질문을 한다는 거기 때문에 긴장을 하고 고민을 해서 한번 답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해볼게요. 이 지문의 포인트는 사실 두 번째 단락이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실전에서 이 글을 읽었다고 하면 두 번째 첫 단락까지는 그렇게 문제가 없다 했을 텐데 두 번째 단락부터 갑자기 정보들이 막 있고 밑줄치고 싶은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부터가 사실 부담스러우셨을 겁니다. 두 번째 단락. 자, 그럼 한번 우리 친구 오늘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자, 눈에 띄니까 그래요. 자, 첫 단락에서 핵심 얘기해 볼게요. 설마 뭐 3배나 문익점 이런 거 얘기하진 않겠죠? 자, 핵심 내용. 오, 춥고 건조한 날씨에도 자랄 수 있는 여기까지요? 개량 품종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뒤에 있는 분. 제가 좋아하는 키티 옷을 입고 있어서 너무 마음에 듭니다. 네, 또. 네. 그럼 동일한 거죠? 춥고 건조한 날씨에도 자랄 수 있는 개량 품종. 자, 그럼 이제 뒤에 있는 친구는 두 번째 단락 핵심 내용 얘기해 볼게요. 두 번째 단락은 어떤 게 핵심 내용이죠? 여기 있는 거? 어디? 제가 잘 안 들리나 봐요. 죄송해요. 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귀가 안 좋았어요. 이따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첫 단락이랑 두 번째 단락 한번 독해를 해볼게요. 우선은 우리는 수업 시간에도 많이 연습을 할 텐데 그래도 거시적 접근이 있고 미시적 접근이 있어요. 독해를 하는 데 있어서. 근데 사실 이 거시적인 접근이 크게 있는 거고 구조 정도를 파악하는 거고 그다음 미시적인 독해가 의미 독해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만 잘한다고 해서 독해가 잘 되지가 않아요. 이 두 개를 다 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시적인 틀도 볼 줄 알아야 되고 미시적으로 들어갈 줄도 알아야 돼요. 근데 어떤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클리닉 할 때 선생님 저는 좀 크게 읽는 게 제 스타일이라 뭐 이래요. 그러면 크게 읽는 게 본인의 스타일이 아니라 미시적으로 읽는 걸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런 스타일이라는 건 없어요. 크게도 읽고 작게도 읽고 왔다 갔다 필요한 부분들에서 왔다 갔다 유연하게 그 도구를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너무 미시적으로만 접근한다. 그러면 거시적인 것을 보는 눈이 조금 부족한 거고요. 난 맨날 거시적인 건 잘 보는데 미시적인 의미를 파고 들어가면 그거 못한다 하면 그걸 연습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치만 효율적인 독해를 위해서는 항상 거시적인 걸 먼저 본다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단락이 이렇게 있을 때 저한테 눈에 확 띄는 거는 그런데입니다. 이제 나중에 많이 배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직 글을 들어가기 이전에 그런데라는 걸 보고 이 이후부터가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러나 하지만 이것처럼 그런데라고 하면 화제를 탁 전환하면서 필자가 지금부터 앞에 있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여기 그런데 다음에 나오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들이 그런데 다음에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 눈에는 이 단락 하나가 전체적으로 보여요. 10폭을 여러분들 확장해 주셔야 돼요. 너무 막 미시적으로 난 집중해서 읽을 거야. 이런 친구들이 집중해서 읽을 거야 하면 이렇게 봐요. 저는 이제 나이가 좀 돼서 노안이라 이렇게 봐야 되긴 합니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막 열심히 하겠다면 뭐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조금 더 내가 거시적인 틀을 좀 더 보고 싶다고 하면 어깨에도 힘이 들어가면 안 되고요. 손에도 힘이 들어가면 안 되고 목에도 힘이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한테는 아버지 세대가 아니겠네요. 할아버지 세대들이 이렇게 신문 보듯이 아이들 신문 이렇게 해서 신문 이렇게 넘기듯이 텍스트를 볼 때도 약간의 어느 정도의 거리감이 있어야지만 거시적인 틀이 보여요. 근데 나의 시폭이 너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만 보이는 거예요. 여기만.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단락에서 내가 어디에다 무게중심을 두고서 읽어야 될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들어가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 하나의 단락 전체 정도는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여기에서도 그런데라는 게 이제 보이니까 그럼 여기 뒤에가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이 독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럼 무게중심이 이미 여기에 쏠려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읽을 때도 여기 뒤에가 중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읽는 거랑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여기 읽는 거랑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 여기에서 보면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손을 쓰는 거를 되게 싫어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프리스텝에서도 하겠지만 문장 독해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문장의 끝이에요. 그래서 문장의 끝을 향하게 가는 독해를 해줘야 되고 어떠한 문장도 스킵하면 안 돼요. 빨리 읽는다고 해서 문장을 스킵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일까요? 결국 문장들 간의 치밀한 논리적 관계를 구성하면서 의미를 이렇게 의미들이 이렇게 뭉쳐져요.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 그래서 결국 이 문장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여기를 제대로 안 읽으면 이거에 대한 의미 파악이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문장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그 의미 덩어리를 만들어서 이걸 읽어야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거 장치이고 많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런 모두가 나와서 많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선택지가 나올 거야. 그래서 그 문장만 골라서 읽게 되면 당연히 사고의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장을 뽑아 읽는 독해는 언어 논리에서는 자제하셔야 됩니다. 상황 판단과 조금 또 달라요. 그래서 언어 논리의 텍스트는 절대 뽑아 읽기 하지 말고 여기를 향해 가는 독해를 할 수 있도록 여기 부분에 있는 부분들도 읽어줘야 돼요. 대신 별로 안 중요한 부분들은 그냥 눈으로 빠르게 읽고 넘어가면 돼요. 별로 중요한 얘기는 없었죠? 삼배옷을 입는 것이 일반적이고 삼배옷 그렇구나. 삼배옷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겨울철을 따뜻하게 나기 위해서는 비단이나 모카로 만든 옷이 필요했는데 비싸고 또 구하기가 어려웠다. 문제점이 나오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해결 방안들이 나온 겁니다. 가까운 중국도 모카를 기르는 지역이 많지 않았고 그 다음부터가 이제 포인트네요. 중국에 들어와 있던 모카가 1년 내내 고온다습한 날씨에서만 자라는 인도산 품종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였다는 건 사실 이걸 봤기 때문에 더 잘 보이는 거거든요.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원나라에서 춥고 건조한 날씨에서도 자랄 수 있는 개량 품종이 나왔다. 그래서 이거를 찾아낼 수 있는 거는 그냥 그런 데만이 아니라 앞에서 의미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얘가 훨씬 더 눈에 띄고 얘에 대한 어떤 임팩트가 강한 거예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보면 여길 똑같이 밑줄을 쳤다고 해도 임팩트가 적으면 아까 말씀하신 메모라이징이 남들보다 안 되는 거예요. 메모라이징, 기억이 잘 안 나는 건 그만큼 똑같은 표현을 봤을 때 와우, 이게 적은 거예요. 놀랐죠? 오, 여기야. 여기에서 선택지 나올 것 같아 하는 그런 임팩트가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들을 우리가 읽을 때는 결국 뽑아읽기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고, 내가 중요하다고 하는 핵심 문장을 얼마나 임팩트 있게 메모라이징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할게요. 사실은 이 지문을 선택한 건 두 번째 단락을 위한 겁니다. 첫 단락에서 내가 이 개량 품종, 춥고 건조한 날씨에서도 자랄 수 있는 개량 품종이 나왔고, 이 품종이 문익점에 의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럼 내가 첫 번째 단락에서 이거를 읽었다면 두 번째 단락에선 첫 단락에서 잡았던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독해야 돼요. 연결하면서. 그래야지 강약 조절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생각 없이 들어온 친구들은 어디를 열심히 읽을까요? 여기. 여기 앞에 되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쵸? 여러분들 되게 싫어하는 정보들이잖아요. 문익점, 공민왕을 패하고 충선왕의 서자 덕훈군을 새 왕으로 삼겠다는 원의 일방적 통보에 항의하는 임무를 띈 사신단의 일원이었다. 요거 하는 순간 이제 어때요? 긴장 확 하게 되고 큰일 났다. 이거 왕 나오고 사람 나오네, 큰일 났네 하겠죠. 그렇죠? 하지만 이미 여기를 제대로 읽은 친구들은 이 문장을 봐도 흥친뿡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빨리 넘어가고 싶은 거죠. 그리고 항상 단락의 무게중심은 어디? 여기인 거예요. 개량 품종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야. 이게 궁금해하죠. 아무 생각 없이 들어보니까 문익점이 어쨌다는 이 정보가 너무너무너무나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생각이 없이 문장을 읽으면 그 문장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해하는데 애를 쓰는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이 문장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 문장의 처음이 지금 주어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사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의미가 뭘까요? 문장 독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문장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내가 의미를 뽑아낸다. 이 문장에서. 어떤 의미를 뽑아낼까요? 문익점은부터 해서 이었다까지. 가장 중요한 의미. 자, 맨 뒤에 있는 남학생. 일방적 통보에 항의하는. 오케이. 또 앞에 있는 친구. 모자 쓰지. 네네. 항의하는 사신단. 사신단. 자, 이 문장 구조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차분하게.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주어고 주어랑 연결할 수 있는 수어이죠. 그럼 그 수어 중에서도 문장의 끝에 있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럼 저는 일단 이걸 딱 보면 문익점은 사신단의 일원이라는 거구나. 이렇게만 읽고 빨리 넘어갈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부분은 어때요? 지금 사신단을 수식하는 거죠. 우리가 사신단을 알아야 돼요. 사신단이 중요했으면 여기 나왔겠죠. 첫 단락에서. 사신단을 이해해야 했다면 첫 단락에서 나왔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건 사신단이 아니라 문익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원의 일방적 통보예요. 이걸 수식하고 있죠. 그래서 문익점은 원의 일방적 통보에 항의하는 임무를 띈
사신단의 일원이었다. 이게 의미죠. 그래서 이거를 더 크게 읽으면 원의 일방적 통보에 항의하는 인물을 띈까지가 사신단을 수식해주고 있으니까 아, 문익점은 사신단의 일원이라는 거구나. 이렇게 처리하면 끝인 거죠. 그렇죠? 만약에 사신단이 중요했다면 여기까지 저는 읽겠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 요 얘기하고 있는데 이 품종, 계량 품종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뭔 상관이에요 이게. 공미남, 원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어디선가 어떤 역사 지문에서 원이라든지 이런 게 나왔으니까 막 이걸 너무 막 봐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밑줄이 막 죄송해요. 잘 못하시는 친구들로 원, 공민왕, 막 흉선왕 이렇게 자기 아까 독해스 걸 한번 보세요. 거기에 밑줄이 쳐져 있다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문장 읽는 거고 그 다음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 중심으로 읽는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장 독해를 잘하는 사람은 이 문장을 얼마나 빨리 읽을까요? 그쵸? 왜냐면 이제 저는 아까 읽으면서 눈으로 가면서 뭐래 문익점이 뭐 어쨌다는 건데 아 문익점이 결국에는 사신단의 일원이라는 거구나 이렇게 처리하고 가는데 만약에 문장 독해가 약한 친구들은 여기서 계속 머뭇머뭇하다가 결국에는 붕 뛰어서 그냥 가겠죠. 처리도 못하고 아무 처리도 못하고 그러면 처리를 못하면 이 두 번째 문장도 매끄럽게 처리가 안 돼요. 앞에 있는 문장을 제대로 처리해야 뒤에 있는 문장이 처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보면 당시 원은 이 사신단을 억류하고 덕흥군 편에 설 것을 요구했다. 그래서 사신단으로 끝난 게 이 사신단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어떤 문장을 읽더라도 가장 중요한 핵심 구성 성분 중심으로 읽으면서 불필요한 정보, 그러한 정보들은 과감하게 약하게 처리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럼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선생님 그러면 그 불필요한 정보는 뭐죠? 라고 하면 두 가지의 기준. 첫 번째는 앞에 있었던 첫 번째 단락이 기준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기준이 되는 거냐면 문장 내에서 문법적으로 가장 중요한 주어와 문장 끝에 있는 서술어를 연결하는 형태로 문장의 필수 구성 성분 중심으로 읽어내는 것. 이 두 가지만 기억하게 되면 문장 안에서 내가 방점을 어디를 찍어야 될지가 결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연 문장들을 제대로 읽고 있었느냐 그거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의미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속도도 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 많은 친구들이 속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속도에도 원인이 되게 많아요. 원인이 너무 많아요. 문장을 못 읽으니까 문장 처리가 빨리 안 되니까 그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문장에서 제대로 읽었지만 의미들을 연결을 못해요. 머리가 빨리 안 돌아가요. 의미 처리가 안 돼. 그럼 당연히 속도가 안 될 거고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문장에 대한 접근만 달라져도 속도가 확실히 나고 그러면서 강약 조절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1차적 기준을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금 보면 결국 여기에 원 어쩌고저쩌고 막 이게 여기서 문익점 얘기를 하는데 하지만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랑 여기랑 차이가 있죠. 근데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데를 본 사람이라면 하지만도 봤을 거거든요. 그렇죠? 이 단락에서도. 그럼 이 하지만 뒤에가 중요할까라는 생각을 하고 들어갔을 거예요. 거시적인 접근을 했다면. 자, 그런데 여기 안에 들어갔던 얘기 중에서 앞에서 얘기했던 거랑 다르다 이 얘기예요. 요 책에 대한 내용과 요 책에 대한 내용에는 다르게 해설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문익점이 공민왕하고 덕훈군이랑 이런 거 뭔 상관이에요. 그쵸? 다 별로 중요한 내용 아니죠? 그렇구나. 뭘 귀국했는데 어디에 있는지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궁금했던 건 여기 나오죠. 문익점이 고려로 돌아올 때 춥고 건조한 날씨에서도 자랄 수 있게 개량된 목화씨앗을 가져온 것은 엄연한 사실이지만 그 씨앗은 대도 근처 농촌에서 구한 것이다. 그렇게 따지면 앞에서 봤던 이게 다시 한번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춥고 건조한 날씨에서도 자랄 수 있게 된 개량된 목화씨앗.
우리가 궁금한 건 뭐 문익점이 공민왕이랑 원이랑 뭐 어쨌는지 이런 게 궁금한 게 하나도 아니고 개량된 목화시합 뭐 어쨌다는 거야 이게 궁금한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여기 내용들 처리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 단락이 아무리 길고 정보가 많다고 하더라도 여기를 기준으로 삼아서 이 단락을 보면 아 이거 강조하는 거네가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단락까지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다음에 제가 뭘 질문할 거냐면 역시 이 지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라고 질문할 거예요. 이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질문을 드릴 테니까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읽고 보니까 앞에 있었던 원리들이 많이 반복이 돼요. 일단 그런데가 또 나오죠. 그런데 아마 우리 시험에서 이 그런데를 앞으로 많이 보실 겁니다. 그런데와 관련된 문장들을 강하게 처리해야 한다라는 원리를 오늘 꼭 기억하시고 아마 기출문제를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아 그런데가 더 눈에 들어오고 내가 그 문장을 흐릿하게 읽으면 답이 되는 선택지까지도 문제가 생긴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자, 앞에 계속 문익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 지문에서 강조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장인이죠, 장인. 아무 생각 없이 읽는 사람들은 이건 문익점에 대한 글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항상 글은 마지막 단락이 필자의 의도가 가장 많이 담겨 있는 단락이에요. 앞에서 문익점에 대해서 결국 많이 얘기를 해줘서 문익점이 주인공인 글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 글에서 강조해주고 싶은 건 문익점이 제대로 기르는 데는 실패하고 제대로 그 재배에 성공한 사람이 장인인 전천익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출제자는 얘를 강조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문익점이 아니라 얘가 주인공인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성공한 사람이 전천익이다. 그는 목화를 본 적도 없고 재배법도 몰랐지만 하는 이 문장은 가볍게 처리가 되겠죠? 문익점이 가져온 목화씨앗 몇 가지를 나누어 받아 재배한 끝에 결실을 거두는데 성공했다. 그리고 기술을 퍼뜨리기도 했고 마지막 문장 별표를 조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글은 정천익을 강조하는 글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했다면 이 문장 제대로 읽었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오늘날 사람들은 문익점만 주목하지만 목화 재배법과 실 뽑는 기술을 퍼뜨린 정천익도 잊지 말아야 할 인물임에 틀림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글에서 필자가고 싶은 건 뭐예요? 정천익 중요한 사람이야. 우리 모두 다 문익점 얘기하고 막 그 목화 씨앗 부통에다가 가져왔고 막 이 얘기만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정작 성공하고 제일 중요한 기술들, 재배법 이런 것들을 퍼뜨린 사람은 그의 장인 전천익이야. 정천익 잊지 마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얘가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키워드이고 가장 강조한 정보이죠. 지문을 다 읽고 났을 때 여러분들이 독서와 다른 거는 독서는 나의 지적 호기심이에요. 내가 궁금한 거. 내가 궁금한 거 혹은 여러분들은 조금 다른 거. 내가 궁금한 거라기보단 내가 잘 모르는 거. 부담스러운 정보. 거기에 조금 더 포커스가 가 있지만 거기 사이에서 결국 이 글을 쓴 사람이 뭘 얘기하고자 하는지 뭘 강조하고자 하는지를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은 이걸 얘기하기 위한 글이었는데 내가 무게중심이 잘못되어 있으면 두 번째 단락에 아까 굉장히 헤비한 정보들이 있었죠. 거기에서 시간 다 쓰고 거기에서 멘붕이 올 수도 있어요. 시험장에서. 왜냐면 정보 처리가 안 되니까 당황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가 뭐냐라고 하면 문익점이 아닌 정천익이 될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수험 독해의 포인트와 연결이 되게 됩니다. 수험 독해에서는 핵심이 곧 답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문을 읽을 때 핵심을 잘 잡았다면 답이 되는 선택지랑 매끄럽게 연결이 돼야 돼요. 근데 그런 친구들 있거든요. 선생님 저 이 지문은 그냥 잘 읽은 것 같은데 이렇게 억울해서 근데 저 이거 지금 되게 잘 읽었어. 이해도 되게 잘 되고 머릿속에 다 그려지고 진짜 잘 읽었다고 신나게 선택지 딱 내려왔는데 제가 본 거 하나도 안 나왔어요.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출제자의 의도대로 읽은 게 아니라 나를 기준으로 독서한 거예요. 그래서 핵심을 제대로 잡았다면 답이 되는 선택지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우리 수강생들이 이제 잘 시험을 보신 다음에 저한테 후기를 보내주실 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 정말 핵심만 찾았더니 답이 되는 선택지만 보여요. 답이 되는 선택지만 입체적으로 보여요. 자, 우리 봤어요. 이렇게 선택지 한번 보세요. 뭐밖에 안 보입니까, 선택지? 1번밖에 안 보이죠. 얘부터 보고 싶죠. 얘부터. 정천이 잊지 말라며요. 이게 의도적 강조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수업 시간 배울 거예요. 잊지 말으라는데 여러분들이 잊은 거죠. 출제자는 생각보다 우리한테 굉장히 친절해요. 잊지 마. 주목해. 내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잊지 말아야 할. 근데 힘을 엄청 준 건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것도 아니고 인물임에 틀림없다까지 해줬잖아요. 그러면 엄청 세게 준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제발 여기 봐. 이거 가지고 선택지 추려. 이거를 엄청 쉽게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는 지문 읽었을 때 별로 안 쉬웠는데 어떤 친구들이 이번에 되게 쉬웠다고 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럼 왜 그러냐면 이런 힌트가 많으면 이게 되게 세게 줬잖아요. 세게 주면 학생들이 쉽다고 느껴요. 뭐가 답이 나올지가 너무 명확하게 잘 보이니까 지문을 읽었을 때 어려운 정보들도 여러분들 똑같이 있었지만 그냥 답이 되는 거는 분명하니까 너무 세게 주니까 선택지도 얘 하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정천익이 만약에 여러 명 있었잖아요. 그럼 그건 어려운 시험이에요. 근데 지금 최근 3개년은 핵심을 잘 뽑으면 하나밖에 안 나와요. 정말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핵심을 제대로 잡으면 결국 답도 기가 막히게 효율적으로 나올 수 있는 독해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수험 독해입니다. 독서가 아니라 그냥 제가 아까 기초 독해력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기초 독해력이라고 해서 글만 잘 읽으면 선택지 하나하나 다 보면 속도, 시간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근데 지문도 강약 조절해서 핵심 독해에서 핵심 파악했고 그걸 가지고 선택지 안에서도 남들 1번부터 5번까지 다 볼 때 나 하나만 보고 그렇게 하면 당연히 속도가 나겠죠. 시간이 줄겠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내가 핵심 독해를 잘하면 속도는 따라올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빨리 읽고 막 빨리 판단해서 대충 정답 내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정말 많은 친구들이 그런 실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되게 속도가 안 나고 문제를 다 못 푸는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 매몰되다 보면 빨리 읽어야지. 나 왜 이렇게 늦게 읽어? 그래서 문장 독해 무너지고 생각하는 독해 안 하고 뭐가 중요한지 생각 안 하니까 강약 조절 두 번째 단락 안 되고 뭐가 제일 중요한지 안 보이니까 선택지 1번부터 하나하나 다 찾아 올라가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글에 집중하여 지문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파악하는 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수험 독해의 본질이다.
사실 오늘 무료 특강이지만 저는 제일 중요한 걸 오늘 알려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것만 알아도 합격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걸 혼자 하기가 힘드니까 이제 저랑 함께 하시는 거지만 혼자서 공부하셔도 이 원리들만 알고 있다면 충분히 기출에 대한 정확한 접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좀 그러실 거예요. 선생님, 왜 이렇게 쉬는 시간을 안 주시나요? 하는데 저는 1교시가 항상 길어요. 그것도 중요하다고 봐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집중력, 몰입도 이런 거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시험 시간이 생각보다 짧지 않습니다. 네, 시험 보시는 시간이 짧지 않아요. 그 시간 동안 온전히 집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수업 중간에 많이 힘들다, 지치다. 물론 이제 수업이 지루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도 내가 자꾸 중간에 흐름이 끊긴다 하면 내가 그 시험 시간에도 온전히 집중을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서 공부하실 때도 40분이나 50분에 한 번씩 쉬지 마시고요. 최소한 80분에서 90분 혹은 100분. 제가 아까 10km 이런 얘기했던 것처럼 12km를 뛸 줄 알아야 10km가 또 쉬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언어 논리 시간보다 조금 더 많은 시간을 1교시로 가지고 가서 공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이 선생님 뭐 언어는 매일 공부해야 되나요? 뭐 아침에 해야 되나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는 절대 핸드폰 보지 마세요. 절대. 핸드폰 절대 보지 마세요. 갑자기 생각나서 이게 중요한 얘기라서 특강이니까 이 얘기만 하고 여기로 넘어갈게요. 핸드폰이 진짜 핸드폰이라는 말 잘 안 쓰죠. 저 너무 옛날 사람 같다. 스마트폰. 여러분 핸드폰이라는 단어 잘 안 쓰죠. 스마트폰. 스마트폰이 진짜 여러분들 독해력의 최악이에요. 자, 우리가 핸드폰을 경계해야 되는 이유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집중력을 흐트러뜨리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텍스트를 볼 때 생각보다 눈이 시선이 이렇게 제대로 가지 않아요. 아까 눈과 머리와 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눈도 생각처럼 잘 가고 있지 않아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들. 눈이요. 얘를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나도 모르게 막 마음이 급하니까 여기를 읽고 있어. 이게 먼저 눈에 보인 거예요. 뭔가 이런 게 있으니까. 근데 갑자기 여기에 막 임금 이름이 나와. 큰일 났어. 날짜 나왔어. 하니까 아직 문장 원래 여기 읽어야 되는데 여기 가 있는 거예요, 시선. 그래서 시선이 처음부터 끝까지 균형 있게 쭉 와서 쭉 와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근데 어린 친구들은 안 그래요. 아직. 초등학교 애들. 근데 이제 중학교 학생들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은 그냥 완벽하게 무너져 있다고 보면 돼요. 진짜로. 그래서 이것만 교정해도 문장 독해 실력과 그 다음에 꼭 봐야 되는 정보들을 놓치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간혹 있잖아요. 제가 아까도 설명해 드렸는데 이게 있었어? 이런 단어가 있었어? 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러면 생각보다 시선이 제대로 균등하게 균일하게 쭉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단 얘를 이렇게 준 다음에 의미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냥 여기 봤다가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만드는 주범이 스마트폰이고 손으로 쑥쑥쑥 읽고 그다음에 싹싹싹싹 넘기면서 여러분들의 뇌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특히 릴스 이런 거 작은 짧은 컨텐츠에 중독이 되면 길게 생각하는 힘이 마구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동안에는 그게 시간이 부족해서 릴스를 보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학생들이. 근데 그건 안 돼요. 차라리 긴 컨텐츠를 보세요. 드라마를 보고 차라리 영화를 보시는 게 언어에 도움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요새 드라마나 영화를 못 보거든요. 왜냐면 끝까지 그 생각을 유지해서 그 스토리를 못 쫓아가요. 피곤하다고 느껴요. 그만큼 빨리 결론이 났으면 좋겠고 그 추리물들 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추리물들 같은 그런 것들이 계속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피곤해요. 그래서 스마트폰에 짧은 영상, 짧은 컨텐츠, 그 다음에 손으로 휙휙휙휙 해서 막 막 보는 거. 끝까지 안 보고 그러는 경우들. 짧은 글만 보는 거. 그런 것들은 언어를 정말 잘하고 싶다면 끊어야 됩니다. 인스타 삭제하고, 네, 인스타 하지 말고, 네, 인스타를 그냥 지워버려요. 제일 안 좋은 게 인스타나 그런 컨텐츠들이니까 아예 그냥 삭제를 해버리고 인스타도 하지 말고 이런 컨텐츠 중에서도 릴스 이런 거 보지 말고 네, 다른 사람 인생 관심 갖지 말고 그렇게 해야 수험 생활에서 특히 언어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정말 생각하는 게 피곤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길게 생각하는 거. 그래서 만약에 내가 책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 차라리 소설책도 한번 봐보세요. 은근히 장편 소설 못 읽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단편은 있는데 장편까지 쭉쭉 하나의 스토리를 연결해서 읽을 수는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못 읽으면서 오늘 제가 좀 마음 아프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못 하면서 제가 그 엊그저께 이제 리트 준비하는 친구들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이제 남학생이 굉장히 맨날 말을 진짜 안 듣는 남학생이 있으셔요. 얼굴도 되게 잘생기고 이름도 선재야. 심지어 선재 아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선재고. 근데 그 선재가 말을 너무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 때마다 분명히 속도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 맨날 속도가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들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재 씨한테 자 이제 글을 읽을 때 집중해라. 집중하는 것만 좀 생각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집중을 잘 못해서 뭘 시켰냐면 제 앞에서 텍스트를 소리 내어서 읽는 거를 시켰어요. 근데 생각보다 못 읽더라고요. 왜냐면요, 여러분들 그거 해본 지 되게 오래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거를 제대로 읽고 있는지 확인을 해볼 때 조선시대가 되기 전에는 삼배옷을 입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삼배옷은 시원해서 여름에 입기 좋지만 추위는 막지 못한다. 이렇게 연결 탁탁탁탁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의외로 조선시대가 막 떠듬떠듬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시선이 생각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대로 가지 않는다는 거고 의미도 제대로 안 처리가 된다는 거고 뭔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마음만 급해서 빨리 읽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러한 시선들도 많이 무너지니까 여러분들도 조금은 그 수험생활 하는 동안만이라도 스마트폰은 자제하고 또 언어 공부를 할 때는 매일 해야 된다라기보단 한 번 할 때 최소한 90분, 100분은 연결해서 연속성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쉬는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험 독해력이 뭐냐? 기초 독해력 선생님 저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그 다음 단계 알려주세요 하면 이거예요. 근데 얘기는 이미 다 한 건데 출제자의 의도대로 독해하고 있느냐? 근데 그 출제자의 의도가 뭐냐라고 하면 어려운 거 아니에요. 답이 되는 선택지예요. 생각보다 그거에 대해서 생각 안 하시더라고요. 출제자가 얼마나 공을 들여서 이 시험 문제를 만들까요? 진짜 엄청 공을 많이 들이죠. 교수님들이 그냥 출제하고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검토의 작업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서 검토를 하셔요. 출제자 한 명이 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검토를 해서 한 문제를 가지고 아까 얘기했죠. 합의. 동일한 값이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인 시험인데 답이 되는 선택지를 아무 생각 없이 만들까요? 안 그러겠죠. 정답 선택지가 시시하고 이게 왜 정답이야 하는 거를 가지고 답을 만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출제자들이 제일 공을 들이는 건 정답 선택지입니다. 아무거나 정답 선택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정보, 이 지문에서 출제자가 글 쓴 사람이 가장 강조했던 그 핵심을 가지고 답이 되는 선택지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거 말고 누가 봐도 가장 중요한 그 정보를 가지고 답이 되는 선택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내가 이 답이 되는 선택지의 그 핵심에 대한 그 방향성을 잘 못 잡는다면 뭐를 많이 보면 될까요? 정답 선택지. 왜 하필 그 선택지가 정답이었지? 왜 하필 그걸 가지고 답을 만들었을까를 고민해야 돼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많이 체화가 된 친구들은 전혀 세부적이고 지엽적인 데서 나왔다고 생각 안 해요. 아까 그 글도 왜 하필 장인을 가지고 했어요? 라는 말 안 해요. 장인 그 사람만 생각하고 나온 거죠. 근데 이 답이 되는 선택지가 어떤 정보들을 가지고 이렇게 선택지를 만드는지에 대한 감이 없는 친구들은 그 정보들이 다 그냥 지엽적이고 디테일하다고만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출제자의 의도대로 독해한다라는 건 결국 피셋이 정답으로 만들고 있는 선택지의 원리를 장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답이 되는 선택지의 원리는 어떻게 보면 근본은 비슷하지만 리트와도 좀 차이가 있고요. 수능과도 차이가 있어요. 저는 요새 리트 강의를 좀 열심히 했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안 찾아주니까. 왜냐면 이제 시험이 끝나고 나서는 저도 돈을 벌어야 하니. 근데 이제 리트에서 수업을 해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저도 리트 수업한 지 5년 정도 됐는데 피셋은 15년 정도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두 시험의 성격이 엄청 다르다는 게 느껴져요. 피셋과 그다음에 리트가 그냥 난이도의 차이가 아니라 요구하는 능력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피셋에 강하지 않았던 친구도 리트 시험엔 강한 경우들도 있고요. 리트가 좀 안 좋았는데 피셋에 강한 경우도 있어요. 단 기초 독해력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결국 그건 무엇이냐면 묻고자 하는 바가 다르고 요구하는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 시험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계속 기초인문 강의 때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내가 아니라 이 글 쓴 사람이랑 대화를 해야 돼요. 내가 궁금한 거 말고 너는 지금 뭘 강조하고 있니? 그래서 그 사람이 아까 그랬잖아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분명하다. 너네들 그렇다고 강조하지만 사실 그게 아니야. 틀림없이 이러해야만 해. 이렇게 막 엄청 강하게 세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귀를 안 기울이면 다른 거를 가지고 내 머릿속에 넣겠죠. 그래서 대화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상대방인 이 필자가 뭘 강조해서 내게 어필하고 있는지를 이 강조점을 찾아줘야 돼요. 자, 그래서 핵심 독해가 결국 답이 되는 선택지와 연결이 되는 것. 수험 독해의 포인트는 그거예요. 지문을 잘 읽었는데 답을 못 내면 그거는 의미 있는 독해가 아니죠. 내가 지문을 잘 읽었을 때 답도 잘 내야 되는 거예요. 지문과 그다음에 선택지가 매끄럽게 연결돼야 돼요. 그래서 아까 어떤 친구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생님 저는 왔다 갔다를 많이 해요. 왔다 갔다 많이 하면 안 돼요. 이 원리대로라면 내가 제일 중요한 거 머릿속에 넣고 이게 정답일 거야 라고 답이 되는 선택지를 생각하고 나오는 거예요. 지문의 내용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무슨 내용이지 이게 아니에요. 무엇이 답이 되는 선택지로 나오지 선지를 생각하고 나와야 돼요. 근데 내용적인 측면만 생각하고 나오니까 지문과 선택지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약간의 그런 방향을 틀면 되는 것들이지만 이게 쉽지는 않아요. 아무 생각 없이 자꾸 무슨 내용인지만 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단락에서 선택지가 나온다면 어디서 나올까? 이 지문 전체에서 답이 되는 선택지가 나온다면 어디서 나올까? 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완전히 접근하는 방향 자체가 다른 거죠. 그래서 선택지를 생각하는 독해를 하는 것이 수험 독해이다. 라는 거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가게 되면 답에 대한 의미 중심으로 읽은 거니까 정확도는 당연히 높아지고요.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지문도 강약 조절하게 되고 선택지도 다 보는 게 아니라 한두 개 안에서 고민하니까 속도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속독이 아니다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속독. 빠르게 읽는 시험이 아니에요. 아셨죠? 빠르게 읽는 시험이 아니라 중요한 정보를 제대로 파악해서 그것을 답이 되는 선택지로 빨리 연결하여 의미를 처리하는 거예요.
혼자서 지금 저 혼자서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많은 이런 생각을. 왜냐면 제가 이제 항상 프리스텝이랑 제일 첫 번째 강의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오신 분들도 저를 처음 보시고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예전에도 제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도 있을 텐데 저는 이 수업을 중간중간 한 번씩 아마 올라올 거거든요. 인터넷에. 그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 공부하는 단계에 따라서 느끼는 바가 달라져요. 오늘 처음 만난 사람들은 전체적인 어떤 접근법을 배우겠지만 중간중간에 제가 했던 이야기들 하나하나가 자기 얘기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강의를 아마 올라가게 되면 공부하는 단계마다 한번 보시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거를 다시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방금 전에 너무 중요한 얘기했는데 무슨 얘기했죠? 그 얘기를 다시 해주려고 했었는데. 또 생각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수험 독해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핵심이 곧 답이다라는 게 제1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내가 체화하면 끝인 시험이다. 이라는 거, 그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는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쉬는 시간 갖고 해볼 텐데 어떤 텍스트를 가지고 한번 해볼 거냐면 자, 4, 5번이라고 되어 있는 텍스트가 있어요. 왜냐면 1, 2, 3번 아까 푸셨을 거니까 1, 2, 3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고 4, 5번 지문이 있습니다. 4, 5번 지문 중에 오늘 4번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내가 핵심을 제대로 파악했다면 답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쉬는 시간 10분 가질 텐데 10분 동안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보고 한번 문제를 4번으로 들어가시기 전에요. 선택지 보지 말고 이 질문에서 제일 중요한 거 이거다 하면서 빈칸에다가 한번 적어보세요. 문장도 좋고 키워드도 좋고 결국 이 질문에서는 이거 얘기하고 싶어 하는구나. 이걸 한번 적은 다음에 그 다음에 4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러면 쉬는 시간 갖고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